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저는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자 이번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판단을 넘어 국가의 근본적인 원칙과 법치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기반을 둔 법치 국가이며 모든 법의 최상위에는 헌법이 존재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정신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원칙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것은 국민이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 지도자가 국민을 대표하여 권력을 행사하되 그 권력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떠한 정당한 근거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 아니었으며 국가적으로 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어떠한 상황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의식을 조장하며 국민들에게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국가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엄법 제2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과 계엄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매도하며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며 입법부의 정당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과 정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했으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권한을 부정하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그 권력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국민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 피청구인은 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려 했으며 이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독재적 행태였습니다. 헌법 제1조는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위치에서 오히려 헌법을 유린하고 독재적 권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랜 시간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싸워온 역사입니다. 4.19 혁명,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우리는 독재를 물리치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행동은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시도였습니다. 다행히도 국민들의 강한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위협한 자가 다시 대통령의 자리로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헌법 파괴 시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입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반드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용납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피청구인을 파면하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아침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도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를 기록했고 국민들은 일상적인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거리에는 출근을 서두르는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했고 도로 위에는 차량이 줄지어 움직이며 바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날 아침 뉴스에서 각종 국내외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뉴스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여전히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 청년의 휴대폰 분실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이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루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문학계에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점쳐지면서 한국 문학의 세계적 위상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다양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와 관련된 외교적 논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긴장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나 위협은 감지되지 않았고 국민들은 일상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게 가짜 뉴스 아니냐? 설마 진짜겠어? 와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전쟁 중도 아니었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어떠한 긴급한 위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국민들에게 이 소식은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비상계엄 선포는 현실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회를 범죄자들의 소굴이라고 규정하며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어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명백한 거짓이며 전혀 사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어떠한 국가적 위기에도 직면해 있지 않았으며 국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마치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듯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고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 했고 대형마트에서는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해 긴 줄이 형성되었습니다. SNS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 거냐, 군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퍼지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정보기관에서도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계엄령의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선포될 수 있는데 현재의 대한민국은 비상사태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고위 관료들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단순히 두려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계엄령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고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계엄군이 장갑차를 동원해 국회를 압박하려 하자 시민들은 맨몸으로 그 앞을 가로막으며 저항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국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또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논의했고 빠르게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엄을 강행하려 했고 이에 따라 사태는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 또한 심각하게 실추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태를 긴급 뉴스로 보도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 주요 국가들은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강력한 대응 덕분에 비상계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평화적 시위를 벌였고 법을 위반한 피청구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는 계엄군조차도 제압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지만 피청구인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 불과 몇 시간 만에 국가적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판단과 헌법을 무시하는 독재적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제 우리는 피청구인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평온했던 2024년 12월 3일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시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온 나라가 혼돈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며 처음에는 가짜 뉴스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가공영방송과 주요 언론들이 속보를 내보내면서 피청구인 윤석열이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내 시민들 사이에서는 두려움과 공포가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계엄령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었고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계엄령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권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자유로운 언론과
정치적 활동이 통제되었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수십 년에 걸쳐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계엄령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과거의 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민의 동의 없이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허구를 조작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군부 통치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등 두려움을 표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했고 편의점과 마트에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재기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국가가 안정성을 잃었다는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언론 또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들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부는 언론에 대한 강력한 검열을 시도했습니다. 일부 보도국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찾아와 안보를 이유로 특정 보도를 자제하라는 압박을 가했으며 특히 대통령 비판적인 언론사들은 계엄군에 의해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 독립 언론사들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검열을 피하면서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려 했고 해외 언론들도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를 긴급 뉴스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 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급히 모여 비상회의를 열고 정부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이 아니었고 어떠한 비상사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적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에 국회는 즉각 계엄 해제 요구안을 발의했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시켰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국회의 결정을 무시했고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계엄군이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자 많은 국민들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독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했습니다. 군 장갑차와 병력이 국회로 진입하려 하자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으며 저항했습니다. 일부 군인들 또한 국민들의 강한 의지에 동요하며 계엄군 명령에 대한 내부적인 반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외 압박이 커졌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유럽연합 EU 또한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주목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정부 내부에서도 피청구인의 조치가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저항을 국가 전복 시도로 규정하며 강경 진압을 지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고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은 연대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의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개입 그리고 국회의 단호한 결단으로 인해 비상계엄은 무효화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처럼 2024년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과 불안 속에 빠졌지만 국민들의 단합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계엄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위헌적 행위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채 오히려 일부 극단적 지지자들과 결탁하여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을 무시하고 독재적 통치를 시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이번 탄핵 심판에서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민주적 의지를 반영하여 피청구인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